싸늘한 겨울바람이 철책을 스치며 울부짖는 소리를 냈다. 육군 제27 보병사단 정문 앞 한지수 중장과 그녀의 여동생 한지영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다. 지수는 값비싼 코트 대신 평범한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여느 어머니와 다를 바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엄격한 군인의 표정이 아닌 깊은 근심과 억눌린 분노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지영은 언니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녀 자신도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모를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위병소의 젊은 상병은 두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귀찮음과 약간의 경멸을 드러냈다. 그는 방탄 헬멧 턱끈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박민준 이병면회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면회 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박이병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어서 면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규정을 읊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두 민간인 여성을 얕보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두 여자의 초라한 행색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한지영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애가 다쳤다고 연락받고 왔어요. 아침에 전화한 장교는 와도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면회가 안 됩니까? 우리 민준이 얼굴이라도 봐야겠어요. 지영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렸지만 위병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수없이 겪어봤다는 듯 지루한 표정을 지었다. 상병은 지영을 밀치듯 손짓하며 말했다.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이병은 곧 군에서 쫓겨날 몸입니다. 부대 내 폭행 및 불복종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니 곧 집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쫓겨날 몸이라는 단어는 비수처럼 나라와 지영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충격으로 휘청거렸고 언니인 지수가 그녀를 부축해야만 했. 누가 쫓겨난다는 말인가. 마침내 한지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겨울 바람보다 더 싸늘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상병은 이 예상치 못한 차분함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특유의 오만한 태도를 되찾았다. 당신 아들이라고요. 박민준 이병. 알아들으셨으면 그만 가시라고요. 우리도 바쁩니다. 그는 마치 성가신 파리를 쫓아내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지영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말해. 우리 애가 어떤 애인데 폭행이라니 분명히 맞은 거야. 당신들이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녀는 위병소 철창을 붙잡 흔들며 소리쳤다. 하지만 상병과 그의 동료 하사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들에게 이 두 여자는 그저 군대의 엄격한 규율을 이해하지 못하는 골치 아픈 민간인 가족일 뿐이었다. 상병은 옆에 있던 하사에게 눈짓하며 비웃음을 날렸다. 거보라고. 군대 안 보내본 티내잖아. 자기 아들이 문제아인 건 모르고 무조건 부대 탓만 하지. 이런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하사 역시 낄낄거리며 동조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렇게 소리 지르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어차피 징계 서류 다 올라갔고 사단장님 결재만 남았습니다. 곧 불명예 전역입니다. 불명예 전역이라고. 지수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들이 입대하던 날 경례를 붙이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단 한 번도 속을 썩인 적 없던 오히려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폭행 가해자라니. 그리고 불명예 전역이라니.
그녀는 아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임을 직감했다. 이곳은 단순한 위병소가 아니라 진실을 가로막는 첫 번째 벽이었다. 지영이 다시 절규했다. 언니, 저것들 말하는 것 좀 봐. 우리 민준이가 불명예 저녁이라니. 말도 안 돼. 당장 문 열어. 문 열지 못해. 그녀는 거의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다. 상병은 이제 정말로 인내심이 바닥난 듯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근무 중 소란 행위로 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1분 내로 부대 정문 앞에서 떠나지 않으면 헌병대를 부르겠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헌병대 호출 버튼으로 향하는 순간 한지수가 조용히 그를 막아 세웠다. 그녀는 여전히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였다. 잠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근심 어린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생사를 결정하는 지휘관의 눈 전장을 꿰뚫어보는 장군의 눈빛이었다. 지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휴지 조각이 아니라 짙은 남색 바탕에 금빛 무궁화 2개가 선명하게 밝힌 신분증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위병소 유리창에 조용히 내밀었다. 나는 내 아들 박민준 이병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위병소 안으로 울려 퍼졌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군수사령부 사령관 중장 한지수다. 지금부로 제27보 병사단에 대한 긴급 부대 점검을 실시한다. 상병의 눈이 신분증에 고정되었다. 그의 뇌가 중장이라는 단어와 한지수라는 이름, 그리고 눈앞의 평범한 아주머니를 연결시키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신분증과 지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설마 하는 표정이 경악으로, 그리고 곧이어 공포로 바뀌었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 뭐라고요? 상병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의 동료 하사 역시 유리창으로 다가와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짙은 남색 바탕, 선명한 금색 무궁화 2개, 그리고 육군 중장 한지수라는 글자. 그것은 위조일 리가 없었다. 군 생활 내내 구경조차 하기 힘든 하늘과도 같은 존재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그것도 아들의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민간인의 모습으로. 상병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의자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충성죄,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뵀습니다. 그는 거의 울먹이며 외쳤다. 하사는 황급히 차단기를 올리는 버튼을 눌렀고 위병소의 다른 병사들은 허둥지둥 뛰쳐나와 부동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극도의 공포만이 그들을 지배했다. 한지수는 그들의 경례를 받지도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위병소 내부를 훑어봤다. 그녀의 시선이 방금 전 상병이 들었던 인터폰에 머물렀다. 지금 즉시 귀관의 직속상관부터 사단장까지 모두 정문으로 집결하라고 전하라. 5분 주겠다. 그녀의 명령은 단호했다. 상병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번호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하사가 대신 수화기를 빼앗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사령관님, 군수사령관님께서 정문에. 소식은 순식간에 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거대한 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다. 주말 아침에 평화롭던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직 사령이던 작전 참모는 슬리퍼 바람으로 뛰쳐나왔고 사단 본부 건물 전체가 벌집을 쑤신 듯 요란해졌다. 군수사령관의 불시 방문. 그것만으로도 재앙이었지만 그 방문이 정문에서의 마찰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간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지수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여동생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영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경례를 붙인 채 굳어버린 위병들과 언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못 본다며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단 전체가 언니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듯한 광경이 펼쳐진 것이다. 그녀는 언니가 높은 군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5분이 채 되기도 전에 사단 본부에서부터 수십 명의 간부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미처 챙겨 신지 못한 전투화 대신 슬리퍼나 운동화를 신은 이들도 있었다. 그들 맨 앞에는 헐떡거리며 달려온 사단장 오진규 대령이 있었다. 그는 방금 막 샤워를 마쳤는지 머리카락이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는 한지수 중장 앞에 서자마자 숨을 고를 새도 없이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사단장 대령 오진규 군수사령관님, 어쩐 일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 대령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군수 감찰인가 아니면 다른 비밀 임무인가. 하지만 지수의 다음 말은 그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박살냈다. 그녀는 오대령의 경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면의 한 지점을 응시하며 말했다. 오대령, 나는 오늘 사령관으로 온 것이 아니다. 오대령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사령관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장군의 위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식을 해친 자들에 대한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나는 방금 전 당신의 부하에게서 아들이 폭행죄로 불명예 전역할 것이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박민준 이병의 어머니다. 오진규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민준 이병. 며칠 전 대대장이 보고했던 그 귀찮은 사건의 이름이었다. 부잣집 아들인 강태호 대위가 신병 하나를 괴롭히다가 일이 커진 것. 그는 강대위 집안의 배경을 알기에 적당히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건을 종결시키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 문제아 신병의 어머니가 육군 중장이자 군수사령관인 한지수라니. 오 대령은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지수는 오 대령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력은 거대했다. 내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오 대령. 당신의 부하들은 내 아들이 폭행 가해자라고 하던데. 사실인가? 그녀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자의 마지막 확인이었고 동시에 잔혹한 신문의 시작이었다. 오 대령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령관님 그러니까. 오 대령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을 궁리했다. 보고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이병은 현재 부대 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절대 불명예 전역 같은 일은. 그의 말은 지수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힘을 잃고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다. 한지수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지나쳐 정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병원으로 안내해.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명의 간부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텄다. 지영도 얼른 언니의 뒤를 따랐다. 오진규 대령은 사색이 된 얼굴로 황급히 그녀의 뒤를 쫓으며 외쳤다. 이쪽입니다. 사령관님,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간인을 쫓아내려던 철무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무서운 어머니를 맞이하고 있었다. 한지수 중장의 신분이 밝혀진 순간 27사단 전체는 거대한 지진이라도 맞은 듯 흔들렸다. 군수사령관의 아들, 그리고 폭행 가해자로 징계 중, 이 두 개의 상반된 정보는 사단 지휘통제실을 마비시켰다. 당직 사령은 이 사태를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사단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들의 운명이 정문에서 걸어 들어오는 저 작은 여성의 손에 달렸음을 직감했다. 오진규 대령은 식은땀으로 군복이 축축하게 젖는 것을 느꼈다. 그의 뇌는 필사적으로 활로를 찾으려 애썼다. 망했다. 완벽하게 망했다. 그는 강태호 대위의 집안 배경만 믿고 안일하게 사건을 덮으려 했던 자신을 저주했다. 지금이라도 강 대위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아니면 모든 것을 강 대위의 단독 범행으로 몰고 가야 하나. 하지만 한지수 중장이 과연 그런 얕은 수에 속아 넘어갈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호랑이의 꼬리를, 아니 영린을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지수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오 대령과 그를 따르는 장교들을 짓눌렀다. 오 대령은 옆에서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령관님 보고가 잘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실무자의 착오가,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하지만 지수는 그의 말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전방 병원 건물이 있는 곳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 지영은 언니의 이런 모습에 압도당해 그저 입을 다물고 따를 뿐이었다. 사단 의무대는 그녀가 도착하기 직전 마치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정돈되어 있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모든 의무병과 군의관들은 복도에 도열해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는 비겁한 변명이 서려 있었다. 한지수는 그들의 경례를 무시한 채 의무대장인 소령에게 낮게 물었다. 박민준 이병, 어디 있나?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아 더욱 섬뜩했다. 의무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곳은 1인실이었다. 아마도 그녀가 온다는 소식에 급하게 옮겨놓은 것일 터였다.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아들을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은 그녀가 알던 씩씩한 아들이 아니었다. 얼굴은 부어올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두 눈은 멍들어 감겨 있었다. 팔에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고 얇은 환자복 위로도 선명한 타박상 자국들이 보였다. 그는 미동도 없이 누워 얕은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민주나 한지영이 먼저 비명을 지르며 침대로 달려갔다. 그녀는 조카의 처참한 모습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 민준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살인자들아. 그녀의 절규가 병실을 울렸지만 문 앞에 서 있던 오대령과 의무대장은 감히 들어오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지수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아들의 모습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고 부상병들을 봐왔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상처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훑었다. 얼굴의 상처는 주먹이 아닌 군홧발이나 둔기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팔의 골절은 방어 흔적이 역력했다. 갈비뼈 부근의 집중적인 타박상은 우발적인 싸움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구타의 증거였다. 이것은 폭행 사건이 아니라 고문에 가까웠다. 그녀는 침대 발치에 걸린 의료 기록 차트를 집어들었다. 환자 박민준. 상기 환자 동료와의 다툼 중 계단에서 굴러 다발성 타박상 및 골절상 입음. 가해 사실 일부 인정함. 지수의 손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다. 계단에서 굴은 상처가 아니었다. 명백한 허위 보고였다. 의무대장은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군의관이라는 자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자가 이 거대한 범죄에 동참한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장교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었다. 위병소의 병사들부터 사건을 보고한 대대장, 의무대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사단장 오진규까지 27사단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의 사슬로 엮여 있었다. 그들은 감히 육군 중장의 아들을, 그것도 이런 식으로 짓밟고 은폐하려 했다. 그녀는 아들의 뺨을 쓸어보려다 멍든 살갗에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다. 지수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오진규 대령을 바라보았다. 오 대령은 그녀의 시선을 받고는 화들짝 놀라며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이미 그의 경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지수는 아들의 차트를 든 손으로 그를 가리켰다. 오 대령, 당신은 방금 전까지 이 차트를 근거로 내 아들을 불명예 전역시키려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진규 대령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사령관님 오해십니다. 이것은 실무자의 명백한 착오입니다. 제가 당장 관련자들을, 그는 말을 채 마치지 못했다. 지수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기 때문이다. 착오라고 이 상처들이 착오란 말인가? 내 아들이 의식이 없는 이 상태가 착오인가? 그녀의 시선이 의무대장에게 향했다. 군의관, 자네의 전문적 소견으로도 이 상처가 계단에서 굴러 생긴 상처로 보이나? 의무대장인 소령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최고 계급의 장성, 그것도 군수사령관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오진규 대령의 협박과 강태호 대위 집안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트를 조작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군 생활을 끝장낼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입술을 파고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수는 더 이상 그들에게서 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공범이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군용 보안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그녀가 누른 번호는 사단 내선 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수사령부 직속 헌병대장의 번호였다. 나다. 즉시 헌병 특임대 일개팀을 이끌고 27사단으로 이동한다. 보안 유지하고 사단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마라. 도착 즉시 내게 보고한다. 그녀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오진규 대령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갔다. 오진규 대령은 경악했다. 사단장의 지휘권이 엄연히 살아있는 부대에
상급 부대 헌병대를, 그것도 사령관 직속 특임대를 호출하다니.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었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중장의 명령이었다. 한지수는 이 순간부터 오진규를 사단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27사단은 사실상 이 순간부로 군수사령관의 직접 통제하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지영은 울음을 그치고 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거대한 역사의 폭풍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 아들을 잃을까 절망하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한 군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냉철한 지휘관만이 서 있었다. 지수는 지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지영아, 넌 여기서 민준이를 지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이 병실에 들이지 마. 의무대 인력 외에는 저기 저 사단장이라는 자도 포함해서 그녀는 의무대장을 다시 불렀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박민준 이병에 대한 모든 의료 기록, 원본 CCTV 녹화 자료, 당직 근무 일지를 확보한다. 원본이다. 사본이 아니다. 내 헌병대가 도착하는 즉시 인계한다. 만약 자료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훼손되었을 시 자네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증거인멸 및 상해 방조 혐의로 군사재판에 서게 될 것이다. 그녀의 경고는 법률 자문처럼 정확하고 냉혹했다. 의무대장은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진규 대령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지수에게 다가왔다. 사령관님, 제발, 제발 부디 사단의 명예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헌병대까지 부르시면 부대 전체가 제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밝혀내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지수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단의 명예, 당신이 감히 그 단어를 입에 올리나. 당신이 내 아들에게 한 짓을 보고도. 오 대령은 지수가 통화하는 사이 몰래 자신의 부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강태호, 당장 잠적시켜. 모든 증거 인멸해. 한지수 중장이다. 그는 최소한 주범인 강태호 대위만이라도 빼돌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가 문자를 보내는 순간 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뒤통수를 쳤다. 오 대령, 지금 즉시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 장비를 이 자리에 제출하라. 그리고 내 헌병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 병실 복도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마라. 명령이다. 오진규 대령은 얼어붙었다.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것은 그가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사단장을 병실 복도에 감금하듯 세워두겠다니. 이것은 엄청난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는 저항할 수 없었다. 두 개의 별이 한 개의 별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었고 그는 이미 패배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한지수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북극의 빙하보다 차가웠다. 민준아, 엄마 왔다. 조금만 버텨. 엄마가. 이 지옥을 만든 놈들 전부 다 내 발 아래 꿇어앉힐게 약속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직 아들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천둥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었다. 복수를 맹세한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병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오진규 대령이 망부석처럼 서 있었고 그를 따르던 장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27사단 사령부는 이제 폭풍의 눈이 되었다. 한지수라는 거대한 태풍이 사단의 심장부를 향해 상륙한 것이다. 위병소에서의 경악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지진은 지금부터였다. 그녀는 사단장실도 지휘통제실도 아닌 사건의 진실이 묻혀 있을 아들의 생활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오 대령이 사실상 감금되었다는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사단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특히 박민준 이병이 속한 대대의 장병들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강태호 대위의 명령에 따라 혹은 보복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거나 방관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다. 그들의 사단장이 중장의 아들을 은폐하려다 발각되었고 이제 그 칼날은 자신들을 향할 것이었다. 부대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진실이라는 더 무서운 적과 마주하게 되었다. 박민준 이병이 속한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지수 중장은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장교들은 그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앞서려 하지 않았다. 오진규 대령은 이제 그녀의 감시 대상일 뿐 사단장으로서의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에 짓눌려 끌려가듯 뒤를 따랐다. 막사는 음산하고 축축한 공기가 감돌았고 병사들의 공포가 벽에 스며든 듯했다. 생활관에 도착하자 중대장과 행보관이 사색이 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소식을 전해 들은 듯 지수의 계급장만 보고도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충충성 중대장 대위 이진석입니다. 중대장은 말을 더듬으며 경례를 붙였다. 지수는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중대장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에 고정되었다. 박민준 입영 관련 기록 전부 가져와. 사건 보고서, 면담, 일지, 근무표, 의무대, 이송 기록까지 원본으로. 이진석 대위는 허둥지둥 서류철을 챙겨 그녀에게 건넸다.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매처럼 날카롭게 종이 위를 스쳤다. 모든 보고서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민준 이병의 잦은 불만 표출, 선임병에 대한 도전적 태도, 사소한 시비가 격화되어 발생한 우발적 사고, 모든 것이 민준의 탓으로 돌려져 있었다. 심지어 피해자로 둔갑한 선임병의 경미한 찰과상 진단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이 공식 보고서인가? 지수가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 소리에 중대장과 오 대령은 어깨를 움찔했다. 네, 그렇습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지수의 차가운 시선에 말문이 막혔다. 조사, 이것을 조사라고 부르나? 이것은 소설이지. 삼류 소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지수는 오진규 대령을 돌아보았다. 오 대령, 당신은 이따위 허위 보고서를 승인하고 이걸 근거로 내 아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다. 당신의 지휘 책임은 나중에 묻겠다. 지금 당장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병사들을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녀의 명령에 오 대령은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작전 참모에게 다급하게 손짓했다. 부대 전체에 비상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잠시 후 생활관 앞 연병장에는 중대 병력 전체가 도열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평범한 옷차림의 여성이 누구인지
왜 사단장과 중대장이 그녀 앞에서 쩔쩔매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은 그들을 숨죽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수는 천천히 병사들 앞을 거닐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마치 죄수들을 사열하는 교도소장처럼 박민준 이병과 같은 생활관을 쓰는 병사들 앞으로 나와 지수의 말에 열댓 명의 병사들이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수는 그들 중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상병 앞에 섰다. 자네가 분대장인가이? 이병하니 상병 김철수입니다. 상병은 극도의 긴장감에 계급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해. 김 상병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자신도 모르게 중대장과 저 멀리 서 있는 한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것이 박이병이 평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청소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저희가 말리려 했지만 박이병이 흥분해서 선임병에게 달려들었고 그러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그는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더듬거리며 말했다. 똑같은 말이군. 지수가 차갑게 내뱉었다. 의무대 기록실에서 본 소설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 다음. 그녀는 다음 병사를 지목했다. 자네는 어땠나? 자네가 본 것도 똑같나? 일병 역시 김상병과 거의 똑같은 말, 똑같은 순서로 사건을 설명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마치 수십 번이고 연습한 연극 대사 같았다. 지수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 얼마나 허술하고 오만한 연극인가. 그녀는 더 이상 병사들에게 묻지 않았다. 그들은 거대한 공포에 짓눌려 있거나 혹은 회유당한 상태였다. 진실을 말할 리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 구석 중대본부 건물 그늘에 서 있는 한 장교에게 향했다. 그는 다른 장교들처럼 안절부절 못하지 않았다. 오히려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이 혹은 귀찮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바로 이 부대의 부중대장 강태호 대위였다. 강태호 대위. 지수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육군 본부에서도 그의 이름은 유명했다. 거대 군수업체 K 디펜스 강 회장의 외아들. 입대와 동시에 초고속 진급을 거듭하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전방사단에 자원했다는 미담의 주인공. 하지만 실상은 그저 경력을 쌓기 위해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왕국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바로 저자가 이 모든 일의 배우일 가능성이 높았다. 오진규 대령은 저런 배경을 가진 강대위를 비호하기 위해 감히 중장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지수는 강대위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아닌 당신이 중장이든 뭐든 내 아버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지수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는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오진규 대령은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사령관님, 병사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물론 박이병이 다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것은 명백한 부대 내 사고 지수가 그의 말을 끊었다. 오 대령. 당신은 내 아들의 상처를 직접 봤다. 그것이 계단에서 한 번 굴러서 생긴 상처로 보였나? 당신의 부하들은 모두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 입을 맞췄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녀는 다시 중대장 이진석 대위를 바라보았다. 중대장, 자네는 부하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지휘관이다. 그런데 자네 부하가 반죽음이 되어 실려 나가는데도 이런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나? 자네가 인간인가? 아니면 그저 강 대위의 충실한 개인 비서인가? 이 대위는 지수의 직설적인 비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강 대위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그 자체로 유죄 인정이었다. 지수는 이 부대가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단장은 물론 중대장과 분대장, 심지어 일반 병사들까지 모두 강태호라는 거대한 악의 축에 종속되어 있었다. 민주는 이 거대한 부조리에 저항하다가 본보기로 걸린 것이 분명했다. 이대로라면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을 터였다. 공식적인 조사는 이들의 거대한 거짓말 네트워크를 뚫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다른 방식이 필요했다. 그녀는 오진규 대령에게 말했다. 오 대령, 나는 지금부터 이 부대 지휘권을 회수한다. 당신은 이 시간부로 직무에서 배제된다. 대기하라. 사령관님 그건 월권이십니다. 사단장 지휘권은 참모총장님의 월권 지수가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가섰다. 내 아들이 저기서 죽어가고 있다. 당신의 지휘하에. 그런데 감히 내 앞에서 절차를 논하는가. 당장 사단장실로 가서 근신해. 내 헌병대가 도착하면 당신부터 조사할 것이다. 오 대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중장의 직접적인 명령. 그것도 아들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부관의 부축을 받아 사단장실로 향했다. 그가 사라지자 연병장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제 이 부대의 실질적인 지휘권은 한지수에게 넘어왔다. 강태호 대위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였지만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지수는 병사들을 해산시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도 역시 군수사령부 직속 부하였다. 김소령, 나다. 그녀가 부른 이름은 김도연 소령 군수사령부 감찰실 소속의 가장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였다. 그는 지수가 가장 신임하는 장교이자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강직한 군인이었다. 지금 당장 사복 차림으로 27사단으로 와라. 보안 유지하고 정문 통과하지 말고 후문으로 들어와. 자네에게 맡길 비밀 임무가 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좋다. 너희들의 입이 그렇게 무겁다면 내가 직접 열게 해주겠다. 그녀는 분대장 김상병을 다시 지목했다. 자네 그리고 저기 일병들. 지금 당장 나를 따라와. 중대장실로. 그녀는 3명의 병사를 이끌고 중대장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시선이 강태호 대위와 마주쳤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네가 만든 거짓의 성내가 지금부터 한 층씩 무너뜨려 주겠다. 중대장실 문이 닫히자 3명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했다. 지수는 의자에 앉아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나는 너희들을 처벌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진실을 알기 위해 왔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너희들은 2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주범들과 함께 군사재판에 서는 것. 2,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하고 내 아들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철을 들어 올렸다. 이 종이 쪼가리들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강태호 대위도 저기 저 사단장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에 급급하다. 그들은 너희들을 방패막이로 쓰고 버릴 것이다. 지수의 말은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대위의 보복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지만 지금 눈앞의 중장은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지수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너희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군대에 와서 범죄자의 공범이 되어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을 그분들이 원하실 것 같나? 내 아들 민준이는 너희들과 똑같은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고 심지어 가해자로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슬픔과 분노가 섞여 나왔다. 그 진심 어린 질책에 가장 어렸던 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병이 울음을 터뜨리자 굳게 닫혀있던 거짓의 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 상병과 다른 일병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그들은 강태호 대위의 협박과 폭행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비겁함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이 작은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들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 순간 중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다름 아닌 강태호 대위였다. 그는 방금 전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잔뜩 굳은 얼굴로 지수를 노려보았다. 사령관님, 아무리 중장이시라고 해도 제 부하들을 이런 식으로 신문하시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이 병사들에 대한 조사는 사단 헌병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는 감히 지수의 면전에서 그녀의 행동을 지적했다. 오진규가 무너진 지금 자신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대장실의 공기는 강태호 대위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3명의 병사들을 노려보았고 울음을 터뜨렸던 일병은 겁에 질려 딸꾹질까지 하기 시작했다. 강 대위는 한지수 중장을 향해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령관님, 이곳은 군수사령부가 아니라 27사단입니다. 사령관님의 아드님 일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대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병사들을 협박하는 것은 한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작은 키가 강대위의 큰 덩치와 대조되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를 압도했다. 강대위, 자네는 지금 이 사건의 참고인이 아니라 주범 용의자다. 용의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상급 부대 지휘관 앞에서 감히 규정을 입에 올리는 건가? 자네의 그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자네 아버지의 돈인가? 아니면 자네를 비호하는 저 무능한 사단장인가? 강태호의 얼굴 근육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그 누구도 감히 자신의 면전에서, 그것도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를 잘못 골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잠시 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함이 고개를 들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사령관님, 전 그저 제 부하들을 보호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는 병사들을 향해 경고하듯 외쳤다.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 헌병대 조사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 지수는 코웃음을 쳤다. 묵비권이라 범죄자들이나 쓰는 단어를 가르치는군. 좋다. 강태호 대위, 자네 말대로 하지. 자네는 지금 당장 이 방에서 나가. 그리고 내 헌병대가 도착할 때까지 자네의 사무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오진규 대령과 마찬가지로 자네 역시 직무에서 배제한다.
이것도 월권으로 보이나 그녀는 강대위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문을 가리켰다. 강대위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중장의 직접 명령을, 그것도 여러 증인 앞에서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는 두고 보자는 듯한 눈빛을 남기고 방을 나갔다. 강대위가 사라지자 병사들은 더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강대위의 보복이 두려운 것이다. 지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 부대 안에서는 절대 안전하게 증언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외부의 눈과 귀가 필요했다. 그녀는 즉시 보안 전화기를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다. 김소령, 나다. 그녀가 부른 사람은 군수사령부 감찰실의 김도연 소령. 그녀가 가장 신임하는 수족이자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칼날 같은 군인이었다. 네, 사령관님. 수화기 너머로 침착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즉시 사복으로 갈아입고 27사단으로 잠입하라. 정문이 아닌 후방 보급로를 이용해 아무에게도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고 사단 내의 모든 공식적인 감시망을 피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임무가 무엇일지 말입니다. 지수는 창밖에 싸늘한 연병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은 썩었다. 뿌리부터. 공식적인 조사는 의미가 없어. 자네가 내 눈과 귀가 되어 이 부대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그날 밤의 진실을. 김도현 소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명령 접수했습니다. 즉시 이동하겠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믿을 것은 김소령의 능력뿐이었다. 그녀는 김소령이 증거를 확보할 시간을 벌어주어야 했다. 그리고 동시에 강태호와 오진규가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출 수 없도록 그들의 손발을 묶어두어야 했다. 그녀는 중대장실을 나와 다시 오진규 대령이 근신 중인 사단장실로 향했다. 사단장실에 도착하자 오 대령은 초조한 듯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사령관님, 제발. 선처를 조용히 해. 지수는 그의 말을 막고 책상에 앉았다. 지금부터 군수사령관의 권한으로 27사단 전체에 대한 군수 물자 및 보급 실태, 그리고 회계 장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실시한다. 오 대령, 당신은 사단장으로서 이 감찰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장 모든 참모를 소집해. 오진규 대령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들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것 아니었나. 그런데 갑자기 군수 감찰이라니.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군수 감찰은 부대의 모든 비밀스러운 비리를 들춰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칼이었다. 오 대령은 강태호 대위 집안의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 보급 물자를 몰아주거나 부대 운영비를 유용한 전적이 있었다. 한지수는 지금 아들의 복수와 동시에 이 부패한 사단의 뿌리를 뽑아낼 생각이었다. 오 대령은 이제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는 한지수가 자신의 아들 문제로만 압박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참모들을 소집했다. 사단 전체에 군수사령관의 특별 감찰이라는 비상이 걸렸다. 모든 장교들은 아들 사건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부서 서류를 조작하고 창고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졌다. 부대는 거대한 혼돈에 빠졌고 그 누구도 강태호 대위나 박민준 이병 사건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바로 그때 김도현 소령이 사복 차림으로 사단 후문 보급로를 통해 유유히 잠입했다. 그는 부대 보급 트럭의 조수석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고 위병은 트럭 기사의 농담에 정신이 팔려 그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김소령은 부대 지리를 빠르게 파악하며 모든 시선이 사단 본부와 창고로 쏠린 틈을 타 박민준 이병이 속한
중대 막사 주변으로 향했다. 그는 군인이 아닌 마치 부대에 파견 나온 민간 기술자처럼 보였다. 김소령은 박이병의 생활관 병사들에게는 접근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오염되었거나 감시당하고 있을 터였다. 대신 그는 그날 밤의 근무 기록부를 확인했다. 그의 목표는 사건 현장 주변에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제3의 목격자였다. 그는 곧 완벽한 표적을 찾아냈다. 탄약고 야간 근무자. 사건이 일어난 막사 뒤편 창고와 탄약고는 거리가 가까웠다. 그리고 그날 탄약고 근무자는 박이병과 다른 중대 소속인 이진호 이병이었다. 김소령은 이진호 이병이 혼자 막사 뒤편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이 이병은 낯선 민간인의 등장에 깜짝 놀라 경계태세를 취했다. 누구십니까? 김소령은 자신의 신분증을 아주 잠깐 보여주며 낮게 말했다. 군수사령부 감찰실에서 나왔다. 겁먹지 마. 자네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그는 이 이병의 눈이 극도의 공포로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날 밤 무언가를 본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박민준 이병 사건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김소령은 거짓말을 했다. 부대 내 부조리를 조사하러 왔다. 혹시 간부들이 병사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폭행하는 것을 본 적 있나? 이진호 이병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김소령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더 낮췄다. 이병, 지금 사단장실에 누가 와 있는지 아나? 한지수 중장님이다. 박민준 이병의 어머니지. 이진호 이병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그분이 어머니라고요. 그래. 그리고 그분은 지금 아들을 반쯤 죽여놓은 놈들을 찾고 있어. 사단장도 중대장도 전부 박살나고 있어. 강태호 대위, 그도 곧 끝장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진실을 말하지 않은 방관자들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거야. 자네 그날 밤 탄약고에서 무언가를 봤지. 김소령의 눈이 이 이병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이진호 이병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그날 밤의 끔찍한 광경을 떠올렸다. 강태호 대위와 그의 무리들이 박민준 이병을 창고로 끌고 가는 모습, 창고 안에서 들려오던 둔탁한 소리와 비명, 그리고 감히 내게 덤벼내 어미가 와도 넌 여기서 죽는 거야 라고 외치던 강 대위의 목소리까지. 그는 너무 무서워서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중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조용한 남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압박했다. 저는 아무것도. 이병이 마지막 저항을 하려던 순간 김소령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자네는 강태호의 공범이 되는 거야. 한지수 장군님은 자네 같은 병사를 구하러 오신 거야. 하지만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자네가 본 것을 말해. 내가 자네를 지켜주겠다. 그 말에 이진호 이병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봤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이 이병은 울먹이며 그날 밤의 진실을 토해냈다.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아니, 고문이었습니다. 강 대위님이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박이병이 피를 토할 때까지. 그는 자신이 들었던 모든 것, 보았던 모든 것을 절박하게 쏟아냈다. 김도연 소령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주머니 속에 녹음기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소령은 이진호 이병의 진술을 모두 녹음했다. 이것은 이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첫 번째 망치였다.
그는 이의병을 다독이며 말했다. 잘했다 이의병. 자네는 아주 용감한 일을 한 거야. 이제 아무 걱정 마. 내가 자네의 안전을 보장하지. 지금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는 즉시 한지수 중장에게 보안 문자를 보냈다. 제1목격자 확보, 창고, 녹음 파일 확보 완료. 한편 사단장실에서 군수 서류를 뒤지던 한지수는 김소령의 문자를 확인했다.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창고라. 그녀는 서류를 집어던지듯 내려놓고 일어섰다. 오대령. 서류는 지루하군. 현장을 직접 봐야겠어. 박민준 이병이 굴렀다는 그 계단과 사건이 발생했다는 생활관 뒤편 창고로 안내해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으니. 오진규 대령은 이제 그녀가 진짜 목적을 드러냈음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다. 첫 번째 균열은 이미 댐을 무너뜨릴 거대한 홍수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다. 한지수 중장이 창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순간 오진규 대령과 강태호 대위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병사들의 거짓 진술서에는 계단에서 굴렀다고만 되어 있었을 뿐 창고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 그곳은 강태호와 그의 무리들이 박민준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고문했던 그들만의 사적인 형장이었다. 한지수가 그곳을 정확히 지목했다는 것은 이미 내부 고발자나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했다는 뜻이었다. 창고라니요. 사령관님 사건은 생활관 앞 계단에서 오진규 대령이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지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 아들의 상처는 계단에서 한 번 굴러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고 했을 텐데 둔기로 인한 반복적인 충격 그리고 군합발 자국 그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저 창고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막사 뒤편의 낡은 회색 건물을 가리켰다. 그곳은 중대원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공포의 장소였다. 강태호 대위는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진규 대령의 무능함을 속으로 저주했다. 저 여자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해서 이 지경까지 오다니 이제 그 역시 필사적이어야 했다. 사령관님 그곳은 단순한 보급품 창고일 뿐입니다. 근거 없는 억측으로 부대 시설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수가 그의 턱 밑까지 다가섰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군. 자네가 앞장서 문 열어. 그녀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강태호는 이를 악물고 창고로 향했다. 그가 자물쇠를 여는 동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육중한 철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리자 역겨운 곰팡이 냄새와 함께 어둡고 축축한 내부가 드러났다. 창고는 겉보기에는 평범했다. 상자와 군용 물품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지수의 눈은 달랐다. 그녀는 바닥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저곳은 왜 저렇게 유난히 깨끗하지 물 청소라도 한 건가? 그곳은 강태호가 민준의 피를 닦아내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 락스로 문질렀던 자리였다. 아무리 닦아내도 화학약품 냄새와 주변에 먼지 쌓인 바닥과의 이질감은 숨길 수 없었다. 그건 보급품을 옮기다가 음료를 쏟아서 강태호가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지수는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녀는 벽에 기댄 낡은 야전삽을 집어들었다. 이걸로군. 내 아들을 구타한 흉기가. 그녀는 야전삽 손잡이 끝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어두운 얼룩을 정확히 짚어냈다. 강태호와 오진규는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한지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모든 증거를 정확히 찾아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태호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가 심어둔 부하에게서 온 문자였다. 이진호 이병 사라졌습니다. 낯선 민간인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 강태호의 눈이 뒤집혔다. 목격자가 사라졌다. 그리고 저 여자의 손에 들어갔다. 이제 그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하나였다. 박민준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것. 그는 오진규 대령에게 절박한 눈짓을 보냈다. 오 대령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강 대위의 눈빛을 읽고는 마지막 발악을 결심했다. 그는 옆에 있던 부관에게 고갯짓을 하며 지시했다. 당장 의무대에 연락해. 박민준 이병 폭력 성향으로 인한 긴급 이송 필요. 군 교도소로 즉각 이송 조치. 그는 사단장의 마지막 권한을 쥐어짰다. 동시에 강태호 역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부하 몇몇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진호 이병 가족 연락처 지금 당장 알아내. 그놈이 입을 열면 우리 모두 끝장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을 막아. 그들은 이제 한지수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목격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빼돌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하지만 한지수는 그들보다 항상 두세 수 앞서 있었다. 창고에서 나오자마자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병원에 남아있던 여동생 지영의 절박한 목소리였다. 언니 큰일 났어 저놈들이. 헌병들이 들이닥쳐서 민준이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해. 군 교도소로 이송한다고. 지수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감히 내 아들을. 그녀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김도연 소령에게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사령관님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진호 이병의 가족에게 협박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 내 병력 일부가 저희가 은신한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이 이병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소령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적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피해자를 납치하고 목격자를 협박했다. 이것은 군대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었다. 한지수는 오진규와 강태호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이제 어쩔 거냐는 식의 비열한 승리감이 어렴풋이 떠올라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중 공작이 성공하리라 믿고 있었다. 지수는 코웃음을 쳤다. 어리석은 놈들. 그녀는 먼저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아, 진정해. 아무도 민준이 못 데려가. 내가 그렇게 두지 않아. 그녀는 전화를 끊고 즉시 다른 번호를 눌렀다. 그곳은 국군 의무사령부 사령관, 그녀의 동기인 또 다른 중장의 직통 전화였다. 나 한지수다. 지금 당장 27사단 의무대에 대한 모든 이송 및 전원 명령을 중지시켜. 내 아들 박민준 이병이 그곳에 있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사단장이라도 그 아이의 침대 시트 하나 건드릴 수 없어. 이건 군수사령관의 공식 요청이자 친구로서의 부탁이다. 의무사령관은 한지수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끼고는 즉시 답했다. 알겠다 지수야. 당장 조치하지. 27사단 의무대 전체를 내 직권으로 환자 이동 제한 구역으로 선포한다. 오진규 대령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의무대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사단장님 방금 의무사령부에서 직통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박민준 이병에 대한 모든 이송 명령이 중지되었습니다. 상부에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절대 이동 불가입니다. 오,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 더 거대한 힘에 의해 막혀버린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할 차례였다. 한지수는 김도현 소령에게 문자를 보냈다. 권한 위임 승인, 코드레드 발령, 군수사령부 직속 헌병 특임대, 지금 즉시 27사단 내부로 진입하여 이진호, 이병의 신병을 확보, 사령부 본부로 즉각 호송하라.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현장에서 체포하라. 그녀는 이 명령이 27사단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강태호 대위는 이진호 이병의 가족에게 협박을 가하던 부하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대위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헌병들이, 아니 헌병 특임대 놈들이 들이닥쳐서 저희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이병을 데리고 전화는 거기서 끊겼다. 강 대위는 자신의 모든 카드가 순식간에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파리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멀리서 여러 대의 군용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27사단 헌병대가 아니었다. 검은색 특수 장비를 착용한 군수사령부 직속 헌병특임대 SDT였다. 그들은 마치 적진에 침투하듯 신속하고 위압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지수의 앞에 도착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도열했다. 팀장이 지수에게 다가와 경례했다. 충성 헌병 특임대장 대위 박철민 사령관님 명령 대기 중입니다. 한지수는 강태호 대위와 오진규 대령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수는 박 대위에게 고갯짓했다. 강태호 대위와 오진규 대령을 직권 남용, 증거, 인멸, 살인, 미수, 방조, 그리고 상관사령관 명령, 불복종 혐의로 현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박 대위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현시간부로 강태호 대위 오진규 대령을 체포한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강태호 대위가 마지막으로 발악했다. 이건 불법이야.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가 소리치며 저항하려 하자. 두 명의 특임대원이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무릎 꿇렸다. 금속성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싸늘하게 울려 퍼졌다. 오진규 대령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수갑을 받았다. 한때 사단을 호령하던 지휘관은 그렇게 무너졌다. 지수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권력 남용이라. 그 단어는 자네 같은 자들이 쓰는 것이 아니지. 그녀는 아들이 누워있는 의무대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제 거대한 암초 2개가 제거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들을 조종하고 비호한 더 거대한 세력, 그리고 이 범죄에 동조한 수많은 방관자들에 대한 심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박 대위에게 명령했다. 두 사람을 사령부로 압송해. 그리고 이 부대 전체를 폐쇄한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오진규 대령과 강태호 대위의 체포는 27사단 전체를 마비시켰다. 사단장과 사실상의 실세였던 부중대장이 군수사령관의 헌병 특임대에 의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광경은 모든 장병에게 그들이 믿었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었다. 부대는 지휘 공백 상태에 빠졌지만 그 공백은 즉시 한지수 중장과 그녀의 참모들에 의해 채워졌다. 그녀는 사단장실을 임시 지휘 통제실로 삼고 이 거대한 범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는 오 대령이 아들을 축출하기 위해 급조했던 징계위원회를 해산시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무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27사단 내의 모든 주요 참모,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그리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병사 및 간부들을 사단본부 대강당으로 소집했다. 강당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수백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기다리며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태호와 오진규는 헌병들의 감시하에 가장 앞자리에 앉혀졌다. 강당 문이 열리고 한지수 중장이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걱하는 어머니의 평상복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각 잡힌 정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그녀가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받은 훈장들이 번쩍였다. 어깨의 금빛 무궁화 두 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압적으로 빛났다. 그녀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이 부패한 조직을 심판하기 위해 온 대한민국 육군의 장군 그 자체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단상에 서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했다. 모두 앉아. 그녀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는 본래 박민준 이병을 징계하기 위해 소집된 자리라고 들었다. 오진규 대령과 강태호 대위가 주도해서 말이지. 그녀는 앞자리에 앉은 두 죄수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27사단의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진실을 밝히는 공식적인 청문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군수사령관 한지수가 이 청문회를 주재한다. 강태호가 반발하려 입을 열었지만 양옆의 헌병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자 신음만 흘릴 뿐이었다. 지수는 그를 무시하고 단상 옆에 대기하고 있던 김도현 소령에게 눈짓했다. 김소령,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하라. 김소령은 노트북을 조작해 대형 스크린에 음성 파일 하나를 띄웠다. 본 증거는 사건 당일 야간 탄약고 근무자였던 이진호 이병의 육성 증언이다. 스피커를 통해 공포에 질린 이 이병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 대위님이 박이병을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네 어미가 와도 넌 여기서 죽는다고 둔탁한 소리가 비명이. 이진호 이병의 생생한 증언은 강당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계단에서 굴렀다는 거짓 진술에 동조했던 병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의 거짓말이 중장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강태호는 눈을 감아버렸지만 떨리는 턱 근육이 그의 분노와 공포를 감추지 못했다. 다음 증거. 지수가 명령했다. 김소령은 스크린에 두 개의 의료 기록을 나란히 띄웠다. 왼쪽은 27사단 의무대가 작성한 허위 진단서, 다발성 타박상, 계단에서 굴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오른쪽은 어젯밤 지수가 국군 수도병원 외상센터장에게 직접 의뢰하여 전송받은 원격 소견서였다. 복수의 둔기에 의한 반복적 구타, 골절은 방어흔, 안면부 상처는 군합발에 의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됨.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내상 동반.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의무대장은 이미 체포된 오진규의 옆에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다. 지수는 그를 지목했다. 의무대장, 자네는 군의관으로서의 명예를 버리고 이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를 사고로 둔갑시켰다. 자네의 거짓말이 내 아들을 두 번 죽일 뻔했다. 그녀는 의무대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모든 간부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 지수가 마치 연극을 하듯 물었다. 왜 사단장과 중대장 의무대장까지 나서서 일개 대위 한 명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을까? 그만한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녀가 다시 김소령에게 신호했다. 마지막 증거를 공개하라.
김소령은 스크린에 복잡한 표를 하나 띄웠다. 그것은 지난 1년간 27사단과 특정 군납업체 간의 거래 내역 그리고 오진규 대령의 개인 금융 거래 내역이었다. 강당은 숨을 죽였다. 스크린에는 K-디펜스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오진규 대령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억 원대의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K-디펜스, 그것은 바로 강태호 대위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군수방위 산업체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오진규는 강태호 아버지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아들의 온갖 만행을 눈감아주고 비호해왔던 것이다. 오진규 대령. 지수가 마이크에 대고 낮게 읊조렸다. 자네는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돈에 영혼을 팔아먹은 범죄자였다. 자네는 고작 그 돈 때문에 아들 같은 병사가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오진규 대령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제가 죽을 죄를. 그의 비굴한 울음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강태호 대위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멍한 표정으로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배경 아버지의 돈, 그 모든 것이 저 강철 같은 여성 장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이등병의 어머니가 아니라 군 전체의 부패를 척결할 힘을 가진 심판자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지수는 그에게 마지막 시선을 주었다. 강태호 대위. 자네 아버지는 자네를 괴물로 키웠고 자네는 이 부대를 자네의 사냥터로 만들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대한민국 군대는 자네 같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는 순간 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그곳에는 헌병 특임대가 아니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과 중앙수사단장,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한지수가 이 청문회를 시작하기 직전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호출한 육군 최고 사정기관이었다. 감찰실장인 소장이 단상으로 걸어 나와 한지수 중장에게 경례했다. 충성, 사령관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후 모든 수사 및 관련자 처리는 저희 육군 본부에서 직접 관할하겠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고 시스템을 바로잡는 공적인 심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중앙수사단장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27사단 전 간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 오진규 대령 강태호 대위 의무대장을 비롯한 사건 은폐 관련자 전원을 특수직무유기, 증거, 인멸, 교사, 뇌물수수살인, 미수 공범 혐의로 구속 수사한다. 수사관들이 강당에 퍼져나가 이름이 호명되는 간부들에게 차례로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또한 수사단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사건 당일 강태호 대위의 명령에 따라 위증을 하거나 폭행에 가담 혹은 방관한 병사들, 지금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수하라. 지금 자수하는 병사에 한해서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이나 끝까지 숨기는 자는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민준 이병의 생활관 동료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병사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강대휘님이 무서워서. 병사들의 울음과
자백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지수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은 공포의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침묵의 동조자였다. 그들은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군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이들이었다. 지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왔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당 안에서는 수사관들의 고함 소리와 간부들의 절규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27사단의 부패 카르텔은 그렇게 완전히 해체되었다. 지수는 정복 상의를 벗어 팔에 걸쳤다. 이제 그녀는 장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해야 할 진짜 일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 육군 본부 중앙수사단이 27사단을 접수하면서 거대했던 부패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오진규 대령과 강태호 대위를 필두로 의무대장, 중대장, 그리고 뇌물수수와 직무유기에 연루된 수십 명의 간부들이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다. 사단은 사실상 지휘부가 통째로 증발한 상태가 되었다. 남은 장병들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썩어버린 시스템 안에서 복무해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사건은 육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비화했다. 육군 중장 아들 부대 내 고문 및 은폐 사건. 언론은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아직 사용할 수 없었지만 군 내부 정보망을 통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육군 참모총장은 대노했고 즉시 27사단에 대한 전면적인 해편 수준의 감찰을 지시했다. 또한 강태호 대위의 아버지 강 회장의 K디펜스는 즉각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군과의 모든 계약이 동결되는 철퇴를 맞았다. 한지수 중장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묵묵히 사태를 수습했다. 그녀는 육군 본부의 27사단을 이끌 새로운 지휘부로 가장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장성들을 직접 추천했다. 그녀의 권한과 이번 사건에서의 공로가 합쳐져 그녀의 추천은 즉각 받아들여졌다. 부패한 지휘관들이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군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수술이 단지 아들의 복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가장 먼저 박민준 이병에 대한 모든 징계 혐의는 공식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가해자도 징계 대상자도 아니었다. 그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지수는 즉시 국군 의무사령부에 명령하여 민준을 27사단 의무대가 아닌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조치했다. 헬기가 사단 연병장에 착륙하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송되는 모습을 그녀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헬기가 하늘로 떠오르자 지수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을 묵묵히 도왔던 김도연 소령을 불렀다. 김소령, 수고 많았네. 자네가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거야. 김소령은 묵묵히 경례했다. 사령관님의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병사를 구한 것입니다. 지수는 그의 충심에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내어준 이진호 이병은 어떻게 되었나? 네, 지금 본부 감찰실에서 안전하게 보호 중입니다.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병사에게는 포상 휴가와 함께 원하는 부대로 전출시켜 주도록 하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고통받지 않도록 자네가 끝까지 지켜봐줘. 지수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공포에 굴복했던 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용기를 낸 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졌다. 이것이 그녀가 다시 세우고자 하는 군대의 정의였다.
모든 조치를 마친 그녀는 헌병 특임대를 이끌고 27사단을 떠났다. 며칠 후 국군 수도병원 1인실. 한지수는 며칠 밤낮으로 입었던 각 잡힌 군복을 벗고 아들이 입대하기 전에 사주었던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십만 군수 물자를 책임지는 군수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수척해진 그저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창밖으로 따뜻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침대에는 박민준 이병이 누워 있었다. 27사단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얼굴의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고 상처도 깨끗하게 치료되어 있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멍든 눈으로 인해 초점이 잘 맞지 않았지만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고 약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지난 며칠간 강철 같았던 한지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사단장 앞에서도 수백 명의 간부들 앞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급히 아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깁스를 하지 않은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손등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를 들썩였다.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손을 통해 전해졌다. 민주는 약한 힘으로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울지 마세요. 엄마, 다 괜찮아요, 이젠.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어머니가 와서 이 모든 지옥을 끝냈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다. 자신을 짓밟았던 그 모든 권력이 어머니의 분노 앞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자신 때문에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지수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아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녀는 장군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수많은 부하들을 지켰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이 가장 위험할 때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아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와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됐어요.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편안했다. 지옥 같던 27사단의 창고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지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아들의 침대 곁에 바싹 붙어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고 심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아들이 다시 평화롭게 잠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심판은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27사단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며 강태호와 오진규를 비롯한 범죄자들은 군사법정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한지수에게 그 모든 것은 이제 부차적인 일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임무는 아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저 어머니로서 아들의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병실에는 따뜻한 햇살만이 모자의 손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